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번째 만남인데요. 편안히 들으시면서 깊은 숙면으로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어머니의 만남. 19세기 초 파리 근처의 몽프레메이유라는 곳에 지금은 없어진 싸구려 여관이 하나 있었다. 물롱줄 거리에 있는 이 여관은 테나르디에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다. 출입문 위 벽면에는 못이 하나 박혀 있고 못 위에 판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그 판자에는 한 사나이가 다른 한 사나이를 등에 업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커다란 은색 별이 박힌 장군 용견장을 단 사나이가 피를 흘리며 등에 엎혀있는 화염에 휩싸인 전투를 표현한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쪽에 워털로의 중사라는 글귀가 있었다. 여관 문 앞으로는 모래를 실은 수레나 마차들이 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1815년 봄, 어느 날 저녁 워털로의 중사라는 여관을 완전히 가로막은 채 세워져 있던 큰 수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했다. 그것은 산림 지방에서 두꺼운 목재나 통나무를 나르는 데 쓰는 운반차의 앞부분이었다. 이 앞부분은 두툼한 새로 된 커다란 굴대와 그것을 받쳐주는 무거운 축을 가진 엄청나게 큰 두 개의 바퀴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을 밟고 지나갈 것 같은 위압적인 것이었다. 굴대 밑에는 골리앗을 동여매는 데나 어울릴 만한 굵은 쇠사슬이 흘러내려 있었다. 그 쇠사슬의 가운데 부분은 거의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어린 소녀 2명이 마치 그네를 타듯이 그 늘어진 쇠사슬에 걸터앉아 놀고 있었다. 한 아이는 이제 막 2살쯤 된 듯 어려 보였고 그보다 2살쯤 더 들어 보이는 소녀가 작은 아이를 무릎 위에 안고 있었다. 여관 문턱에 앉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다소 퉁명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자애로운 표정으로 쇠사슬을 붙잡고 아이들을 흔들어주고 있었다. 무거운 쇠사슬이 흔들릴 때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났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행복이 석양빛과 어우러져 빛나고 있었다. 거인의 쇠사슬을 천사의 그네로 만든 것보다 더 매력적인 발명품이 또 있을까?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 역시 아이가 있었다. 아이를 팔에 안고 거기다가 꽤 큰 여행 가방을 들고 힘겹게 서 있었다. 그녀의 아이에게서는 어딘지 모르게 고귀하고 밝은 기운이 감돌았다. 아이는 3살쯤 되어 보였다.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여쁘게 차려입고 있었다. 레이스가 달린 고급 린넨 모자를 쓰고 리본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다. 말려 올라간 치마 사이로 하얗고 포동포동한 다리가 보였다. 볼그스레한 얼굴빛이 건강해 보였고 사과처럼 붉고 귀여운 볼은 살짝 꼬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일게 했다. 아이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눈에 대해서는 짙고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자면 가난하고 초라했다. 옛날에 시골 생활을 그리워하는
공장 노동자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팡틴느였다. 두 여인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테나르디에라고 해요. 이 여관을 경영하고 있지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말을 했다. 테나르디에 부인은 붉은 머리에 몸집이 크고 우락부락한 인상을 주는 여자였다. 하지만 소설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묘하게 감상적인 데가 있었다. 당시 유행하던 연애소설이 여관 안주인의 상상력과 뒤섞여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이리라. 그녀는 아직 젊은 나이로 30 안팎이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만약 똑바로 서 있었다면 길을 가던 이 여인은 그녀의 큰 키와 듬직한 체구에 놀라 아마 멀리 피해갔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앉아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운명은 작은 사실 하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길을 가던 여인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자기는 여공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빠히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고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다. 오늘 아침 걸어서 빠히를 떠나 아이를 업고 오느라 지쳤는데 마침 빌레몽블로 가는 마차를 만나 탈 수 있었고 빌레몽블에서 내려 몽페르메이유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딸아이도 조금 걸었으나 너무 어려서 많이 걸을 수가 없어 안아주었는데 그 사이에 귀여운 딸이 잠들어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녀가 아이를 꼭 껴안자 아이가 눈을 떴다. 엄마의 눈을 닮은 푸르고 큰 눈이었다. 잠에서 깬 아이는 어린아이 특유의 깊고 진지한 눈망울로 바라보았다. 무엇을? 아무것도. 아니, 모든 것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른들의 그늘진 신성을 비추는 삶의 신비 중 하나이다. 아이가 웃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품을 빠져나가 땅에 내려섰다. 아이는 그네에 올라앉은 다른 두 아이를 발견하고는 부러운 듯이 입을 벌렸다. 테나르디에 부인은 두 딸에게 맸던 끈을 풀어 그네에서 내려주며 말했다. 셋이서 함께 놀아라.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쉽게 친구가 된다. 테나르디에의 딸들과 새로운 아이는 금방 친해져서 땅에 구멍을 파며 신나게 놀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이는 매우 밝고 명랑했다. 어머니의 선량함은 자녀의 활달함으로 나타난다. 아이는 막대기를 주어서 작은 구멍을 열심히 팠다. 인부들이 하는 고된 일도 아이들이 할 때에는 재미난 일이 된다. 두 어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이 뭐죠? 코제트예요. 몇 살이에요? 이제 곧 3살이 돼요. 우리 큰애와 같군요.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겁을 먹은 것 같으면서도 희열에 감싸인 표정으로 한데 모여 있었다. 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땅에서 벌레 한 마리가 기어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그들은 이마를 맞대고 구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환한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듯이 보였다. 테나르디의 부인이 말했다. 아이들은 금방 저렇게 친해져요. 마치 세자매 같군요. 이 말이야말로 다른 한 어머니가 고대하던 한 줄기 빛이었다. 그녀는 테나르디의 부인의 손을 덥석 쥐며 말했다. 제 아이를 좀 맡아주시겠어요? 테나르디의 부인은 거절도 승낙도 아닌 그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코제트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딸을 고향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처지예요.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애가 딸려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그곳 사람들이 좀 유별나거든요. 제가 대그 여관 앞을 지나가게 된 것은 틀림없이 주님의 뜻이에요. 대그 따님들이 귀엽게 차려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발을 멈춘 거예요. 참 좋은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래요. 셋이서 좋은 자매가 될 거예요. 자리를 잡으면 곧 데리러 올게요. 그때까지만 제 아이를 좀 맡아주세요. 글쎄, 생각을 좀 해봐야죠. 테나르디의 부인이 말했다. 매달 6프랑씩 지불하겠어요. 이때 여관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7프랑 이하는 안 돼. 그리고 반년치는 미리 지불해야 해. 6달에 7프랑이면 42프랑. 테나르디의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드리겠어요. 코제트의 어머니가 말했다. 거기에 약 조금으로 따로 15프랑. 남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전부 합해서 57프랑? 테나르디의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드리겠어요. 코제트의 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제게 80프랑이 있으니까 걸어서 간다면 고향에 돌아갈 비용은 남아요. 거기 가서 돈을 벌면 곧 딸을 데리러 오겠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갈아입을 옷은 있겠지? 제 남편이에요. 테나르디의 부인이 속삭였다. 그럼요, 입고 말고요. 모두 고급 옷들이에요. 비싼 것들이죠. 귀부인의 것처럼 예쁜 실크 드레스도 있답니다. 저 여행 가방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두고 가야지. 사나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딸애가 입을 옷을 두고 가지 않다니 말이 안 되지요.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여관 주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럼 됐소. 그가 말했다. 흥정은 끝났다. 그날 밤 아이의 어머니는 여관에서 묵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아이를 남겨놓은 다음 아이의 옷을 꺼내서 가벼워진 여행 가방을 들고 곧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며 다음날 아침 떠났다. 테나르디의 이웃에 사는 여인이 코제트의 어머니를 길에서 마주 지나쳐 와서는 말했다. 방금 어떤 여자가 한 길에서 오는 것을 보았어. 얼마나 가볍게 오는지. 코제트의 어머니가 떠난 후 여관 주인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것으로 110프랑의 어음을 갚을 수 있게 됐구먼. 꼭 50프랑이 모자랐는데 하마터면 잡혀갈 뻔했는데 딸년들이 근사함있게가 되어주었군.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그의 아내가 맞장구를 쳤다. 사실 이번에 걸려든 쥐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비쩍 마른 쥐라도 잡기만 하면 고양이는 신나는 것이다. 테나르디의 부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들에 대해 한마디만 해두기로 하자.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어질 것이다. 두 사람은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몰락한 지식인들이 뒤섞인 소위 하층 계급과 중류 계급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 후자가 가진 결점들과 전자의 악덕을 전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갖는 노동에 대한 열의도 중류 계급이 가진 체면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테나르디에는 그의 말에 의하면 본래 군인이었다. 중사였다고 한다. 1815년의 전투에도 참전해서 용감하게 싸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후에 말하기로 하자. 여관의 간판은 바로 자신이 군인이었음을 드러내려고 그가 직접 그린 것이었다. 비록 서툰 솜씨이긴 하지만 그는 무엇이든 조금씩은 할 수 있었다. 종달새. 악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긁어 모을 수 없다. 이 싸구려 여관은 손님이 별로 없었다. 테나르디에는 팡티네가 주고 간 57프랑 덕분에 끌려가지 않고 어음 기간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에 그들은 또 돈이 필요했고 아내는 코제트의 옷가지를 빠키로 가지고 가서 전당포에 잡히고 60프랑을 받았다. 그 돈을 다 써버리자 테나르디에 부부는 마치 아이를 동정해서 마타기르느냐 생각해버렸고 또 그렇게 대했다. 코제트에게는 남은 옷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부부는 자기 딸들이 입던 헌옷까지나 버리는 옷들을 다시 말해 누더기를 입혔다. 먹는 것도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였다. 그것은 개가 먹는 음식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식사였다. 개와 고양이가 그녀의 식사 친구였다. 쿠제트는 식탁 밑에서 개와 고양이와 함께 나무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었다. 코제트의 어머니는 몽트레이에 자리를 잡고 딸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매달 편지를 썼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 편지를 썼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언제나 코제트는 잘했습니다 라고만 답장했다. 6개월이 지나자 아이의 어머니는 7개월째의 양육비로 7프랑을 보냈고 그 후에도 매달 정확히 돈을 보냈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테나르디에는 아내에게 말했다. 대체 이 7프랑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는 12프랑씩 보내라고 편지를 썼다. 어머니는 딸이 행복하게 잘 있다는 말을 믿고 순순히 12프랑을 보냈다.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코제트에게 온갖 심술을 다 부렸다. 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란 어머니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한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야. 넉넉지도 않은 한편에 버려진 아이를 저렇게 돌보고 있으니 말이야. 사람들은 코제트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테나르디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코제트가 사생아인 것을 알고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그 어머니를 협박했다. 이제 애가 커서 많이 먹게 되었으니 한 달에 15프랑을 받아야만 해. 만약에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애를 돌려보내겠어. 누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아? 하고 소리쳤다. 숨은 데를 찾아가서 저 애새끼를 갖다 던져줄 테다. 내 기어이 돈을 받아내고야 말겠어. 결국 아이의 어머니는 15프랑을 지불했다.
시간이 흘러갔다. 아이가 조금씩 커감에 따라 고생도 더 심해져 갔다. 아직 어렸을 때에는 다른 두 아이의 놀림감이었고, 조금 자라서는, 그렇다고 해도 5살도 채 되기 전이었지만 코제트는 이 집의 하녀가 되어버렸다. 이 애처로운 아이에게 겨울은 너무나 혹독한 것이었다. 아직 6살도 안 된 이 가엾은 아이는 구멍이 숭숭 난 누더기 옷을 입고 덜덜 떨면서 새빨갛게 언 조그만 손으로 커다란 빗자루를 쥐고 해도 뜨기 전에 마당을 쓸었다. 커다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서. 그 고장 사람들은 그녀를 종달새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 별명을 부르며 즐거워한다. 새처럼 작은 아이가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새처럼 떨면서 겁먹은 표정으로 몸을 움츠리고 일을 했다. 하지만 이 불쌍한 종달새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흑옥 제조법. 한편 몽페르메이의 사람들에게서 아이를 버리고 갔다고 여겨지는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어린 코제트를 테나르디에의 여관에 맡겨둔 후 그녀는 걷고 또 걸어서 몽트레이유에 도착했다. 1818년의 일이었다. 팡틴느가 고향을 떠나 있는 12년 동안 몽트레이유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팡틴느가 비참한 생활로 빠져들어가는 사이에 그녀의 고향은 번창해져 갔던 것이다. 약 2년 전에 이 시골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커다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업의 변화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몽트레이유는 흑옥 모조품을 제조해왔다. 하지만 그 원료가 비싸 노동자들에게도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팡틴느가 몽트레이유에 돌아왔을 때 이 고장은 이미 이 흑옥 장신구 제조법으로 크게 번창해 있었다. 1815년이 끝나갈 무렵 어떤 타지방 사람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구슬 제조법을 새로 고안해냈던 것이다. 구슬을 만들 때 기존의 수지보다 훨씬 점성이 강한 수지를 사용했고, 특히 팔찌를 만들 때 둥근 쇠를 납땜하는 대신 작은 고리를 사용했다. 이 작은 변화가 하나의 혁명이 되었다. 이 작은 변화는 원료비를 절감시키고 임금 인상을 가져와 마을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제조법이 개량되면서 장신구의 값이 싸져서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되었다. 그리고 훨씬 싼 가격에 팔면서도 수익이 3배나 올랐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었다. 이렇게 한 가지 새로운 고안이 3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새로운 제조법의 발명자는 부자가 되었다. 정말 잘된 일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부자가 되게 했다. 더욱 잘된 일이었다. 그는 타지방 사람이었다. 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가 처음 왔을 때의 사정에 대해서도 그다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풍문에 의하면 그는 기껏해야 몇백 프랑에 지나지 않은 적은 돈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적은 자본으로 재치 있는 고안을 해서는 자신은 물론 그 지방 전체를 부유하게 만든 것이다. 12월의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그가 등에 배낭을 지고 손에는 울퉁불퉁한 지팡이를 들고 남모르게 몽트레이유에 들어오던 그날 마침 시청에 큰 불이 났었다.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두 아이를 구해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들은 헌병대장의 자식들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까닭에 아무도 그에게 통행증을 보자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마들렌 아저씨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들렌느 씨. 그는 50살가량 된 사나이로 항상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다. 이것이 그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마들렌느 씨는 어떤 사람이든 고용했다. 그가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마들렌느 씨는 이 집안 경제적 발전의 원인이었고 그 중심축으로서 돈을 벌었으나 돈벌이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상인에게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자기 일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1820년에 라피트 은행에 그의 이름으로 63만 프랑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 63만 프랑을 예금하기 전에 그는 이미 시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100만 프랑 이상을 썼다. 처음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과 학교시설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저자가 한몫 단단히 벌어볼 속셈이군 하고 말했었다. 그러다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전에 그 지방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저자는 야심가임이 분명해 하고 말했다. 더욱 그렇게 보인 것은 그가 일요일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고 있어서였다. 그 당시에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퍽 좋은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1819년 어느 날 아침 거리에 다음과 같은 소문이 퍼졌다. 마들렌느 씨가 지사의 추천과 이 지방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국왕으로부터 몽트레이유의 시장으로 임명되리라는 것이었다. 타지방에서 온 그를 야심가라고 말하던 자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그것 보라고 내가 뭘 했어 하고 떠들었다. 몽트레이유가 발칵 뒤집어졌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며칠 후 마들렌느 씨가 시장에 임명된 사실이 몽트르지에 실렸다. 그러나 그 이튿날 마들렌느 씨는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1819년 마들렌느 씨가 고안한 새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공업 박람회에 출품되었다. 심사위원의 보고를 들은 국왕은 그 발명자에게 레지옹 도눌 훈장을 수여했다. 조그만 도시가 다시 술렁거렸다. 역시 그가 노린 것은 훈장이었어. 그러나 마들렌 씨는 훈장도 사양했다. 정말로 이 사나이는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이 지방은 그로 인해 크나큰 혜택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를 칭송했다.
그는 슬픔을 담은 담담한 태도로 받아들였다. 그가 부자라는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사교계 인사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를 마들렌느 씨라고 불렀다. 그의 직공이나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마들렌느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의 부가 점점 쌓여감에 따라 수많은 초대장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교계는 다투어 그를 끌어들이려고 했다. 초창기에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몽트레이유의 거들먹거리는 살롱들도 문을 활짝 열고 백만장자인 그를 기다렸다. 그 밖에도 그와의 교제를 바라는 수많은 제안이 쇄도했다. 그러나 그는 모두 거절했다. 이번에도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제멋대로 수군거렸다. 그는 무식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이 확실해.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지도 알 수 없잖아. 사교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야. 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게 분명하다니까. 사람들은 그가 돈을 버는 것을 보고는 저자는 장사꾼이야 라고 말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보고 저자는 야심가야 라고 말했다. 그가 명예를 거절하자 저자는 사기꾼이야 라고 말했고, 사교계와의 교제를 거절하자 저자는 시골뜨기야 라고 했다. 1820년 그가 몽트레이유에 온 지 벌써 5년째 되던 해에 그가 이 지방에 이룩한 공적이 실로 눈부시고 또 시민 전체가 한결같이 원했으므로 국왕은 다시 그를 시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이번에도 사퇴를 했다. 그러나 지사가 그의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설득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애원하는 등 요청이 너무나 거세서 그는 마침내 수락했다. 그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수락을 결심하게 한 것은 한 가난한 노파였다고 한다. 그 노파는 그의 집문 앞에서 원망하는 어조로 외쳤다. 좋은 시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시장이 되어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니 말도 안 돼요. 이것은 그의 출세의 3번째 단계였다. 마들렌느 아저씨가 마들렌느 씨가 되었고, 마들렌느 씨가 이젠 마들렌느 시장이 되었다. 그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검소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빛은 진지했으며 오랜 노동으로 그을린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차양이 넓은 모자에 싸구려 코트를 입고 턱 밑까지 단추를 채우고 다녔다.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활은 늘 혼자였다. 그는 사람들과 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모자에 손을 얹어 인사를 하며 얼른 사람들을 지나쳐갔다. 그는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소를 지었고 미소를 짓는 대신 돈을 주었다. 여자들은 자주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의 즐거움은 들판을 산책하는 것이었다. 그는 앞에다 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혼자 식사를 했다. 그다지 크지 않은 그의 서재는 좋은 책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책을 좋아했다. 책은 차갑지만 믿을 수 있는 친구였다. 재산이 늘어감에 따라 여가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몽트레이유에 와서 해를 거듭함에 따라 그의 말씨는 한결 공손해지고 세련되어지고 부드러워졌다. 젊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그가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다. 쓰러진 말을 일으켜주고 수렁에 빠진 수레바퀴를 밀어주고 도망치는 황소의 뿔을 잡아 붙들어주기도 했다. 집을 나서는 호주머니에는 잔돈이 가득 차 있었고 돌아올 때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마을을 지날 때면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이 달려와 파리떼처럼 그를 애워싸곤 했다. 그는 수많은 선행을 했다. 마치 사람들이 나쁜 짓을 숨어서 하듯 그는 남몰래 선행을 했다. 그는 가난한 집을 찾아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곤 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다락방으로 돌아와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문을 비틀어서 연 흔적을 발견하고는 도둑이야! 하고 외쳤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가구 위에 놓인 금화를 발견했다. 그 도둑은 다름 아닌 마들렌 씨였다. 그는 온화하면서도 쓸쓸해 보였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곤 했다. 부자인데도 거만하지 않으며 그 부를 가지고 즐기지도 않는군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더욱 불가사의한 인물로 만들었다. 그들은 마들렌느 씨의 방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며 그 방은 사람의 해골과 모래시계로 장식된 운둔자의 동굴과 같다고 말했다. 그 소문이 온 시내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하루는 몽트레이의 짓궂은 젊은 부인 몇 명이 그의 집으로 몰려와서 말했다. 시장님의 방을 좀 구경시켜주세요. 동굴 같다고 하던데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그들을 동굴로 안내했다. 그들의 호기심은 산산이 깨졌다. 방 안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마호가니 책상과 가구가 놓여 있었고 벽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벽지로 발라져 있을 뿐이었다. 한 가지 그녀들의 눈에 띈 것이 있다면 벽난로 위에 놓여진 2개의 구식 촛대였다. 그녀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은으로 된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수군거림은 그치지 않았다. 그의 방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운수자의 동굴이다. 무덤이다. 하는 말들이 계속 떠돌아다녔다. 또한 사람들은 그가 거액의 돈을 라피트 은행에 예금해 두었는데 언제든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게끔 특별히 취급되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다시 말해 마들렌느 씨는 아무 때고 은행에 가서 영수증에 서명만 하면 10분 안에 200에서 300프랑을 쉽게 꺼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200에서 300프랑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실 63만 프랑이었다. 상복 입은 마들렌느 씨. 1821년 초에 신문은 딘뉴의 대주교 비엥브뉴 대주교의 죽음을 보도했다.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성자처럼 살다가 영면했다고 전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가 몽트레이유 지방신문에도 실렸다. 마들렌느 씨는 그 이튿날부터 상복을 입고 모자에 상장을 달았다. 그의 상복에 관해 갖가지 말들이 많았다. 그 일은 마들렌느 씨의 신분과 관련된 의문에 빛을 던져준 사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주교와 무슨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딘유의 주교님 때문에 그가 상복을 입은 거예요. 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일로 해서 마들레네 씨는 더욱 지위가 올라갔고 갑자기 몽트레이의 귀족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었다. 마들레네 씨는 나이 많은 부인들의 경의와 젊은 부인들의 미소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사교계의 중심이 되는 한 노부인이 노인다운 호기심으로 물었다. 시장님은 돌아가신 딘유의 주교님과 친척이신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상복을 입으셨잖아요. 젊었을 때 그분 댁에서 하인으로 일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굴뚝 청소를 하며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샤보아 소년이 시내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아이를 불러 이름을 물은 뒤 얼마간의 돈을 주어 보내는 일이었다. 샤보아 소년들은 저희들끼리 그 일을 이야기하고 일부러 찾아와 돈을 얻어가는 소년들도 꽤 많았다. 세월이 흐르자 마들레네 씨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다. 처음 갑작스러운 성공이 뒤따르던 중상모략이 작은 빈정거림으로 변했고 어느새 그것마저도 모두 사라졌다. 마들레네 씨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았다. 1821년 무렵 몽트레이유에서 시장님이라는 호칭은 1815년 딘유에서 대주교님이라고 부르던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와 의논하기 위해 왔다. 그는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을 그만두게 했으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그를 재판관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마음 안에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교과서가 있는 것 같았다. 그에 대한 존경은 마치 전염이라도 된 듯 6, 7년 사이에 그 지방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그 시와 주변을 통틀어 그 존경에 감염되지 않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마들레네 씨가 하는 모든 일에 적의를 품고 있었다. 그는 타고난 경계심을 갖고 모든 것을 의심했다. 그의 본능은 주저하거나 동요하는 법이 없었고 앞서 한 말들을 취소하는 일도 없었다. 캄캄한 무지 속에서도 확고한 태도를 보이며 절대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다고 고집하고 지성의 어떠한 호소에 대해서도 결코 굽히는 법이 없었다. 그는 마들레네 씨가 모든 이의 존경을 받으며 조용히 거리를 지나갈 때 입술을 코밑까지 밀어 올리고 마들레네 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의 모습을 쫓았다. 짙은 회색 프로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그는 팔짱을 끼고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들레네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찌푸린 표정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주아베흐라는 이름의 경찰관이었다. 저자는 대체 어떤 자일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언제까지 속고만 있지는 않을 테다. 이 사나이는 사람을 위협하는 듯한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어 언뜻 보기만 해도 왠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마들렌 씨가 이 고장에 처음 들어올 때의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쥐아베크가 몽트레이유에 왔을 때에는 이미 이 대공장주의 재산은 눈처럼 불어나 있었고 마들렌느 아저씨는 마들렌느 씨가 되어 있었다. 쥐아베크는 법무부 통계 영감에 빨간 글씨로 불황자라고 적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누가 자흐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그들은 주랭랑을 쳤다. 이 사나이는 실로 무서운 존재였다. 쥐아베크는 끊임없이 마들렌느 씨를 감시하고 있는 하나의 눈 같았다. 그 눈은 의혹과 억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들렌느 씨도 마침내 그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그러나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쥐아베크를 찾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쥐아베크의 불쾌한 눈초리를 그저 담담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듯 쥐아베크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쥐아베크는 마들렌느 씨의 침착한 태도에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포슐르벙 영감.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마들렌느 씨는 몽트레이유의 포장이 되지 않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둘러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쪽에 가보니 포슐르방이라는 노인이 짐수레 밑에 깔려 있었다. 포슐르방 영감은 그 당시 남아있던 마들렌느 씨의 몇 안 되는 적들 중 한 명이었다. 마들렌느 씨가 이 고장에 들어올 무렵 예전에는 공중인이었고 학식도 좀 있던 포슐르방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차츰 안 되어가고 있던 참이었다. 포슐르방은 한낱 노동자에 불과해 보이는 자가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선생이라 불리던 자신은 자꾸 몰락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시기심에 가득 차 마들렌느 씨를 방해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했다. 그러다가 파산해버렸다. 가정도 자식도 없는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말과 짐수레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마차꾼이 되었다. 말은 두 다리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했고 노인은 바퀴 사이에 끼어 있었다. 마차에서 잘못 떨어져 그의 가슴 위로 마차가 기울어져 있었다. 더구나 마차에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다. 포슐르벙 영감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보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무턱대고 힘을 쓰거나 해서 잘못 움직였다간 오히려 노인을 죽게 할 수도 있었다. 그를 끌어내려면 마차를 밑에서 들어 올려야만 했다. 마침 사고가 났을 때 그곳을 지나던 쥐아베크는 기중기를 가져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마들렌느 씨가 그곳으로 다가가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며 한쪽으로 물러섰다. 포슐르방 영감이 신음소리를 냈다. 사람 살려. 누가 이 늙은이 좀 구해주시오. 마들렌느 씨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기중기가 없습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한 농부가 대답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일 가까운 플라쇼로 갔습니다. 거기에 철공소가 있거든요. 그래도 15분은 걸릴 겁니다. 15분이나? 마들렌느 씨가 외쳤다. 전날 비가 와서 땅이 몹시 질퍽거렸다. 진마차가 빠져들면서 늙은 마부의 가슴을 점점 더 짓눌렀다. 5분도 못 가서 그의 갈비뼈가 부러지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15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소. 마들렌느 씨가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농부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걸요. 이렇게 기다리다간 때를 놓치게 됩니다. 진마차가 자꾸 내려앉는 것이 보이지 않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마들렌느 씨가 다시 말을 이었다. 보시오. 마차 밑에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직 남아있소. 누가 저 틈으로 들어가 마차를 들어 올릴 수는 없겠소? 잠깐만 들고 있으면 저 노인을 끌어낼 수 있소. 허리가 튼튼하고 용기 있는 사람 없소? 루이, 금화 20프랑짜리 금화 5잎을 주겠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10루이 주겠소. 마들렌느 씨가 대답했다. 마들렌느 씨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눈을 내리깔았다. 그중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힘이 센 장사가 아니고야. 잘못하다간 같이 깔려 죽을걸. 자, 마들렌느 씨가 다시 말했다. 20루이요. 모두들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때 사람들에게 해보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오 하고 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마들렌느 씨가 돌아보았다. 좌베흐가 거기에 있었다. 좌베흐는 말을 계속했다. 그들에게 없는 건 힘이오. 이런 마차를 등으로 밀어 올리려면 여간 힘센 사나이가 아니면 안 돼오. 그리고서 마들렌느 씨를 응시하며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들렌느 씨,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꼭 한번 본 적이 있소. 마들렌느 씨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좌베흐는 모른 체 하며 마들렌느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덧붙였다. 그는 죄수였소. 투울론 감옥에 있었지. 마들렌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동안 진마차는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포슐르방 영감이 헐떡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숨을 쉴 수가 없어.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아. 기중기든 뭐든 제발 좀 살려줘. 마들렌느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단 말이오? 가엾은 노인을 구하고 20루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좌베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기중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꼭 한번 본 적이 있지. 투울룬 감옥에서. 아이고, 나 죽네. 노인이 소리쳤다. 마들렌느 씨는 자신을 쏘아보고 있는 좌베흐의 매같은 눈길과 마주쳤다. 마들렌느 씨는 꼼짝도 하지 않는 농부들을 슬픈 듯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더니 몰려든 사람들이 미처 소리칠 새도 없이 진마차 밑으로 들어갔다. 한순간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마들렌느 씨는 땅에 엎드려 양 팔꿈치를 무릎으로 가져가려 애썼으나 모두 다 허사였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외쳤다. 마들렌느 씨, 어서 나오세요. 포슐르방 영감도 소리쳤다. 마들렌느 씨, 나가시오.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오. 이러다 당신까지 죽겠어. 마들렌느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레바퀴가 가라앉아 마들렌느 씨조차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때 벼랑간 마차가 흔들흔들 움직이면서 짐수레가 서서히 들어 올려지고 진흙탕 속에 있던 바퀴가 반쯤 나왔다. 마차 밑에서 숨막히는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좀 거들어 주시오. 마들렌느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사람들이 일제히 마차 밑으로 달려들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여러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진마차를 들어 올렸다. 포슐르방 영감은 마차에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다. 마들렌느 씨는 노인을 자기 공장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 병원은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공장 건물 안에 세워진 것으로 두 사람의 수녀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1000프랑짜리 지폐 한 장과 마들렌느 씨의 쪽지를 보았다. 제가 당신의 진마차와 말을 사겠습니다. 포슐방은 건강은 되찾았으나 다리를 절게 되었다. 마들렌느 씨는 수녀들과 주임사제에게 추천을 부탁하여 이 노인이 파리에 있는 어느 수녀원에서 정원지기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마들렌느 씨는 시장으로 임명되었다. 샤베흐는 시장의 직권을 드러나는 현장을 어깨에 두른 마들렌느 씨의 모습을 보며 마치 주인의 옷을 입은 늑대를 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 뒤 샤베흐는 될 수 있는 한 마들렌느 씨를 피했다.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만나야 할 경우에는 극히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마들렌느 씨가 몽트레이유에 가져온 번영은 이미 앞서 말한 대로이다. 그러나 눈에는 띄지 않으나 중요한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다. 그 지방이 번영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민중이 장기적인 실업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소비가 줄어들고 장사가 잘 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공공한 탓에 세금을 내려 하지 않고 납기 기한을 넘기게 되어 결국 정부는 세금 징수를 위한 비용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일자리가 많고 그 지방이 부유할 경우 세금이 손쉽게 납입되므로 국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중의 빈부는 세금 징수비라는 바로미터로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몽트레이유의 경우 세금 징수에 드는 비용이 지난 7년 동안 4분의 3까지 줄어들었다. 그래서 당시 재무대신이던 윌렐르 씨는 지방 행정의 모범으로 몽트레이유를 자주 들먹였다. 이것이 팡티느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상황이었다.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들렌느 씨의 공장이 친구처럼 그녀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그 공장의 여자 작업장에 채용되었다. 그 일은 팡틴에게 생소한 것이어서 하루 종일 일해도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자기 손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깊고 편안한 숙면의 밤 되시길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마 티티였습니다.